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남호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가 뭐 늘 나오는 이야기고, 인공지능도 우리가 요즘 매일 듣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오늘은 좀 재미있게,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학과 이름에도 볼 수 있지만 영문과에 지금 선생으로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죠. 근데 영어 선생이지만 물론 영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한테 수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인문계에 있지만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인공지능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연구소 남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즈는 첨단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남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음성합성, 대화 시스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즈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 기반의 서버 시스템으로 대규모 연산 처리도 쉽게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움의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즈가 보유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이란 말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남즈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음성 인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휴게소까지 얼마나 남았어?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음성 합성은 텍스트를 목소리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남즈는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지난달 미디어제닉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인가요? 웨이크어버드는 인공지능을 깨우는 단어를 말하며 사물인터넷 분야 등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갖습니다. 시리아, 알렉사, 하이 남즈. 남즈의 발음평가 시스템은 타사의 시스템과 달리 음소 단위의 구체적 점수를 제시합니다. 퍼스트, first, 남즈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성 변환, 화자 인식, 텍스트 분석, 챗봇 등 언어 기반 확장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4명의 목소리는 남즈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합성됐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맨 마지막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성우 목소리도 들렸고 여러 목소리들이 4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뭐 녹음실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나온 그런 인공지능이 만든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있으면서 이게 기계가 만든 소리인지 아마 또 구분이 안 됐을 겁니다. 중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석희 아나운서 목소리도 있었어요. 네. 저희 연구소는 먼저 금방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연구소인가 하면,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타시죠? 우리가 자동차 타보면 핸들이라고 있죠. 핸들. 운전대 그 앞쪽에 보면 사람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명령어를 누르세요, 명령어를 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나오면 라디오를 켜줘,
아니면 뭐 어디로 가죠? 뭐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면 그게 직접 실행이 되고 우리가 손을 안 써도 되게 그렇게 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에 그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미디어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주 연구소는 미디어젠이라는 회사의 AI 연구소입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뭐 학교에 지금 있기도 하지만 미디어젠의 AI 연구소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특히 언어 관련되는 AI는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콜센터 같은 데서 자동으로 로봇이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갔을 때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주문하고 이럴 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또 말로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 의문점, 어떻게 영문과에서 이런 걸 할까? 사실 저는 원래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전 대학교를 영문과로 들어갔습니다. 고대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저는 원래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을 꽤나 좀 재밌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인문계와 자연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목들을 좀 인문계 같이 아니면 자연계에 맞게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고등학교에 가면.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인문계를 가야 되는가, 자연계를 가야 되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됐고, 저는 수학을 좀 흥미있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힘들었어요. 수학이 재밌기는 했지만 그렇게 문제 풀고 이런 게 좀 약간 고통스럽고, 그래서 좀 고통을 피하고 그 다음에 좀 쉬운 길로 가면 어떨까 하고는 인문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문과에 들어왔죠. 대학을 영문과로 들어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제가 문학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언어 이런 거를 뭐 특히 뭐 잘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라 들어와서 별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과목 하나가 그나마 좀 재밌다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영문학과라고 하면 두 가지 큰 분야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분야가. 보통은 이제 영문학과라고 하면 영문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영문학을 하는 게 한 분야고 또 다른 한 분야는 영어학이라고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영어학이라는 데서는 여러 가지 언어의 구조적인 그런 뭐 아니면 인지적인 그런 과학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문학 쪽은 제가 뭐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영어학 이쪽에 약간 좀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음성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음성학이 뭐냐면 여러분들 말을 할 때 뭐 글로도 보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이 말로 이루어져 있죠. 말을 어떻게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우리 말이라는 게 소리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언어 시스템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있고, 그거를 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을 놀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소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 다 연구하는 것들이 시스템이죠. 음성에 대한 시스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음성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심 있게 공부하다가 대학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음성학을 하러 영문과 대학원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한국통신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KT입니다. 그 한국통신이라는 데가 음성인식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면 아까 보셨죠? 말로 이렇게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차에서 뭐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거 기계가 알아듣는 그런 게 음성 인식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 말소리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게 음성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아이폰 쓰면 뭐 시리야, 뭐 우리가 뭐 알렉사, 뭐 아리아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되는 게 그게 다 음성 인식 시스템이죠. 그런 음성 인식 시스템을 옛날에도 이제 한국통신 KT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제가 가서 이제 같이 해보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단조롭고 큰 가치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쪽 이제 공대 일을 하는 사람들, 음성인식 진짜 시스템을 만드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잘 보니까 그쪽은 아주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쪽은 좀 허접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런 느낌을 받다가 대학원을 그만두고 그 공대에서 하는 것들이 코딩이구나. 컴퓨터 코딩하죠. 아시죠?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랑은 많이 다르구나 라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컴퓨터 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 들어가서 컴퓨터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한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배우고 나서는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어디로 취업을 했냐면 삼성 SDS, IT 회사죠, 여기가. 지금은 이제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게임 회사도 있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참 오래됐죠. 지금부터 뭐 한 20 몇 년 전 이 당시는 그런 IT 회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IT 회사 중에서는 제일 좋은 회사였어요. 삼성 SDS가. 여기에 이제 취직을 했죠. 취업을 해서 한 2년 동안 프로그래밍, 무슨 자동화, 프로그래밍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다가 원래 제가 공부하고자 했던 그런 공부를 계속하자 해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해외로 유학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원서를 지원했어요. 음성학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음성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되냐 하면 언어학과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언어학과. 학과는 언어학과. 언어에 관한 과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문과에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언어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군데에다가 원서를 지원했습니다. 대학원 박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10군데, 12군데 뭐 그 정도를 지원했는데 3군데에서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군데가 너무너무 좋은 학교였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예일 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코넬이라는 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이라는 데도 있고 3군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3군데 전부 다가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빌리그라는 학교예요. 미국의 동부에 있는 총 8개의 미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이제 사립대학으로 총 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300년 정도 전부터 만들어졌죠. 아주 4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아주 좋은 8개의 대학인데 그 중에서도 예일과 코넬과 유펜에서 제가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군데에서 받았을 때 아주 의아했죠. 저는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실력도 별로 없고 뭐 대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와서 회사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학교에서 합격을 받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합격뿐 아니라 여기에서는 학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당시도 비쌌지만 지금은 거의 1년을 다니려면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들 거예요. 1년에.
그러면 한 6년 정도, 저는 7년을 다녔습니다만 대학을 박사를 받기 위해서 7년을 다녔는데 7년이면 7억이죠. 6년을 다니게 되면 6억이고 그걸 지금 현재 돈으로 그 정도를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짜로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모든 학교에서 그런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해스킨스 연구소라는 곳이죠. 해스킨스 레버토리즈라고 있는데 해스킨스 연구소입니다. 여기 언제 세워졌죠? 1935년에 세워졌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조금 있으면 이제 1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기가 이제 언어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최고의 언어 관련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언어 관련 이러니까 자꾸 언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어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 모든 과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뭐 이런 언어 공학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일 대학 그리고 해스킨스 연구소가 예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필립 루빈이라는 분인데요. 해스킨스 연구소의 제일 대빵입니다. 제일 수장인데 이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그 다음에 그림에 이분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여러분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취임과 함께 아마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AI도 같이 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제일 그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을 전 세계에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코딩 교육 이렇게 붐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코딩 이렇게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코딩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 그리고 다른 또 여러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또 코딩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융합. 요즘 융합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융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융합을 제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융합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해스킨스 연구소의 이 수장 필 루빈을 오바마 정부에서의 그 제일 높은 사람, 과학 관련 제일 높은 사람, 과학 관련 비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지금 한 20몇 년째 해스킨스 연구소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해스킨스 연구소가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융합에 대해서 제일 강조해 왔고 그리고 제일 잘 실천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필 루빈을 과학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서 한 4, 5년을 해스킨스 연구소와 예일 언어학과를 있으면서 이제 2014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대 영문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운 좋게 여기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영문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거, 공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언어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정말 후세대를 후학들을 잘 양성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영문과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 취업이 얼마나 잘 되냐 이런 걸 얼만큼 잘 지금 뼈저리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취업이 이제 직장을 구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돈을 벌고 차도 사고 옷도 입고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집도 사고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렇게 고려대학교 영문과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죠. 취업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2014년도 왔을 때도 안 좋았고 지금은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아주 뭐 대단한 것을 배워왔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가르치는 게 취업도 안 되고 해서 좀 약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처음 대학원에 들어왔던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이 제일 처음 들어온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 배워서 별로 써먹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학자가 되기에는 괜찮죠. 이런 공부를 해서 또 저 같은 학문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구원이 되고 혹은 교수가 되고 하면 되죠. 근데 뭐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이 학생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한 결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완전 공학을 하자. 공학이 뭐냐면 여러분들 과학이 있고 공학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게 약간 과학적인 거, 언어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이론을 만들고 이론을 공부하고 그게 왜 그런가 이런 데 의문을 가지고 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면 공학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이걸 하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하려면 어떻게 뭘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게 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워왔던 그런 언어 관련되는 과학을 공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같이 노력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컴퓨터적인 거, 그리고 수학적인 거, 그리고 공학적인 거 많이 해야 됐죠. 자, 여기가 고대에서 보이는 지하 광장입니다. 지하 도서관이 있죠. 아주 좀 지하라서 쾌쾌 먹고 막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런데 같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지하에서 힘들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학이라는 게 이공계열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학적인 거 뭐 새롭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당시 저희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뭐 직접적인 스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고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물리학에도 어마어마한 이제 양자역학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제 만들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개념이라도 혹은 아무리 쉬운 개념이라도 누구한테 그걸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네가 그걸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인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막 옆에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져왔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이 저라면 제가 그 밑에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그 밑에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막 자기가 어떤 거를 한 개념을 알게 되고 나서도 그걸 막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가 더 깊어지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파인만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개념을 또 누구한테 전달하고 자기가 훨씬 더 그 개념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다단계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디어젠이라는 회사의 모든 이제 학생들이 여기 직원입니다. 직원이면서 또 동시에 대학원생이고 아주 특이한
저희만의 시스템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저희 연구소가 뭐 공간적으로나 사람 인원 구성으로나 아주 규모가 이제는 커졌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을 극복했을까? 아마 저 사람들은 수학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수학을 잘 모르고 그냥 그런 것들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학을 그대로 넘어섰습니다. 수학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저희 나름대로 수학을 이겨냈습니다. 보통 수학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막 수식이 막 난무하고 뭐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전부 다 수식이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기피하고 수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이렇게 만약 이런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썼더라면 수학 때문에 아직도 몇 년 동안 힘들어하고 결국은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문계에 와서 수학 포기자가 된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저희는 저희만의 수학 공부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수학을 공부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핵심적인 수학을 최고의 효율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죠. 그만큼 절박했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보이는 수학을 했고, 보이는 수학이 뭐죠? 보이는 수학이 대부분은 이제 식으로 표현되지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냥 그래프나 우리가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수학.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식으로 쓸 필요 없이 말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전달을 우리가 하는 수학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대학교에 올 때까지 수학을 어떤 수학의 개념을 배울 때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지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다. 이런 방식의 그 필요에 의한 수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동기도 없이 그냥 이게 배우라 하니까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저희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전부 다 데이터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수학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전부 다 수학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수학인지 모르고 그 수학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을 썼기 때문에요. 보이는 수학, 이야기하는 수학, 필요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우리가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면 뭘까요? 이렇게 물리학 하는 사람, 언어학 하는 사람, 전산학 하는 사람, 수학 하는 사람, 심리학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모여 있으면 융합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심도 깊은 토론을 하면 융합이 될까요? 이런 성공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융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머릿속에 그것들이 다 들어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의 어떤 개념과 전자공학의 어떤 개념과 언어학의 어떤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서로 연결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융합은 한 사람이 여러 우물을 파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은 겪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쯤은 아마도 5차 산업혁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나서 6차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융합이 덜 필요할까요? 4차 산업만 해도 지금 융합적인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 6차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융합적인 사람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융합을 실천한 사람은 다빈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많이 있지만 보통 뭐 구글에 어떤 걸 만들고 뭐 페이스북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신기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어떤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보면서 와 하고 이런 것들만 여러 강의들을 봤을 겁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뭐 한 1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그동안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거예요. 인공지능 속에 담겨 있는 그 수학을 직접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미리 겁먹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학인지도 모르고 수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식들이에요. 지금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이. 근데 수식을 1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수학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뼛속까지 수학에 관련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식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학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수학을 배우면 재미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인공지능이 엄청난 수학 같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겁먹을 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아까 저희 연구소 소개에도 나왔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우리 중간에 컴퓨터가 나오죠.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 컴퓨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를 입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출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인공지능으로 들어가서 어떤 텍스트가 나온다면 이거는 무슨 인공지능 중에서도 그 이름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 그렇죠. 이게 음성이 들어가서 텍스트로 나오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CD나 무슨 아리아 뭐 이런 것들에 있는 음성 인식 시스템입니다. 영어로는 Speech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쪽이 입력,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입출력을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딴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성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또르륵 했더니 안녕하세요라고 타이핑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약 나온다면 물론 예쁜 소리로 나오겠죠. 자연스럽고. 그거는 뭐죠? 네, 인공지능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음성 합성입니다. 음성 합성. 여러분들 아까 들어봤죠? 우리 데모 영상에서 음성 합성이 돼서 나오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음성 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입력으로 hello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hello라는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텍스트 들어가서 텍스트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언어가 다릅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이건 번역이죠. 자동 번역.
여러분들 팝하고 잘 안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자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죠? 왼쪽에 사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강아지 사진을 우리가 찍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강아지 텍스트 이렇게 나오면 네, 뭐 사물 인식,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 뭐 영상 인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텍스트가 입력이 돼서 강아지라고 텍스트를 쳤더니 강아지 사진이 뚝 나온다든가 아니면 강아지 그림이 뚝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건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AI 화가, AI 사진사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입력으로 들어갔던 거 다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 들어갔던 건 다 모아보겠습니다. 자, 입력에 들어갔던 거랑 출력에 들어갔던 거랑 별로 구분이 없죠. 자, 다 한꺼번에 모아볼게요.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래봤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대충 분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영상, 이미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간에 있는 거 소리, 음성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가 텍스트라고 뭐 영어든 일어든 한국어든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합쳐서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상, 소리, 텍스트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 합쳐서. 우리 오늘 이제 강의의 제목하고 같습니다. 예, 데이터죠, 데이터. 이걸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영상, 소리, 텍스트의 데이터를 겪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 세 개를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텍스트 보내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뭐 검색하죠. 뭐 다 텍스트잖아요. 뭐 검색해서 나오는 게 다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면 늘 소리고 그다음에 영상이고 뭐 그렇죠. 인스타그램 가면 다 사진이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거의 하루를 살지를 못합니다.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자,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영상, 소리, 텍스트를 벗어나는 거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데이터가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 세 개의 데이터가 거의 대표적인 데이터다. 그리고 뭐 이 세 개 말고도 그냥 우리 숫자 데이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제가 뺐습니다. 숫자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키 데이터, 여러분들의 IQ 데이터, 여러분들의 몸무게 데이터, 영어 성적 데이터, 뭐 주식 데이터, 환율 데이터, 온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숫자죠. 그 숫자가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자, 숫자가 아닌 데이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세 가지. 영상, 소리, 텍스트. 이 정도는 뭐 그냥 머리에 넣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소리, 텍스트.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 게 AI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영상, 소리, 텍스트 이게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AI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뭐 음성이 들어가서 텍스트가 나온다 이러면 음성인식이라고 그랬죠. 이미지가 들어가서 텍스트가 나온다 이러면 사물인식, 뭐 이미지인식이라고 그랬죠. 그런 게 AI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자, 소리, 텍스트 이런 것들이 데이터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 거죠. AI를 통과하고 나서. 그게 AI구나. 자, 봅시다. 오늘 강의 제목이 뭐죠?
데이터와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뱉어내면 그게 인공지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숫자가 아니죠. 근데 데이터는 AI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데이터는 무엇이다. 데이터는 무엇이어야 한다. 요 관로 안에 뭔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 소리, 텍스트를 같이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영상 데이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영상 데이터는 뭐 우리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영상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자, 흑백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나무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우리가 AI에 쓰고 싶어요. 근데 뭐 이 사진을 AI에다 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AI 입력으로 들어가! 이렇게 한다고 뭐 꾸겨 넣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우리 힌트. 데이터는 그냥 이런 영상을 바로 AI 못 넣고 어떤 식으로든지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 데이터, 사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지 숫자로 바꿔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즉 까만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을 숫자로 우리가 변환을 해 봅시다. 그래서 완전 까만색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0, 그다음에 뭐 완전 흰색을 10,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회색들 이런 것들을 정도에 따라서 0에서 10의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기다 어떻게 숫자를 넣을 수 있을까?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확대를 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대해 봅시다. 네, 우리 확대를 해보니까 뭐 아시는 분 여기 이제 하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림 깨졌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정사각형이 RR이 다 박혀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정사각형마다 색깔이 다 다르죠. 하나의 정사각형은 색깔이 똑같습니다. 하나의 색깔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정사각형에다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완전 까만색은 10, 완전 흰색은 잘못 말했다. 완전 까만색은 0, 완전 흰색은 10, 뭐 그 사이에 회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사진을, 이 영상을 숫자로 다 뭐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그냥 바로 AI에 쓸 수가 있는가? 바로는 못 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제일 밑에 줄까지 하면 아주 긴 숫자가 되겠죠. 아주 긴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숫자를 AI의 재료로, 입력으로 혹은 출력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이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왜 어디에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수학, 그리고 말하는 수학, 그 다음에 필요한 수학, 세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수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면 이거를 죄다 수식으로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수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학입니다. 수식을 하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식 없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벼움을 느끼거나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수식으로 이루어진 게 수학이 아닙니다. 수식 없이 배울 때 오히려 더 좋은 수학을 배울 수 있고 수식은 자선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 때문에 수학을 오해하고 있다면 수식 없는 수학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약을 하면 영상은 아주 긴 숫자가 되어야 된다. 영상 데이터는. 자,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소리 데이터는 어떨까요? 자, 소리 데이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이렇게 파형이 나오죠. 파형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파형이 이제 마이크로 녹음이 됐습니다. 자, 이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AI에 재료로, 입력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실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렁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AI로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이건 확대를 했는데도 뭐가 안 보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뭘 했습니까?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 자, 확대를 하고는 이렇게 잘게 쪼갰습니다. 자, 잘게 쪼갰더니, 이제 뭐가 좀 보일 것 같네요. 자, 위쪽에 있는, 점들은 우리가 큰 숫자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아래쪽에 있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위쪽에 있고 위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큰 수로 아래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작은 수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숫자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똑같죠. 지금 영상을 볼 때 우리가 흑백 사진이 전부 다 긴 숫자로 됐습니다. 근데 숫자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아니고 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 우리가, 자, 3대. 자, 다시 한번 또 요약합시다. 기억을 해보면 3대 데이터. 영상, 소리, 텍스트. 그 중에 하나, 텍스트 데이터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영어 텍스트라고 하면 단어죠, 단어.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단어가 우리가 뭐 아까 번역 같은 거 할 때, 자동 번역할 때 텍스트가 들어와서 텍스트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성 합성할 때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소리가 나갔죠. 그 텍스트 들어올 때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숫자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국어에 아니면 영어에 5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사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5만 개의 0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5만 개의 00000 해가지고 5만 개의 0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100000으로 만들면 되고 쉽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010000,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제일 마지막 건 어떻게 될까요? 5만 번째. 0000하고 제일 끝에 1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도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소리와 영상과 마찬가지로 긴 숫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답이 다 나왔죠. 데이터는 그래서 무엇이다. 무엇이어야 한다. AI의 데이터는 자, 긴 숫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숫자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별거 아닙니다. 자, 데이터는 긴 숫자여야 된다. 숫자 1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게 다 데이터죠. 아까 봤죠. AI 들어가는 데이터들 또 똑같이 AI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력, 출력 다 데이터입니다. 자, 금방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는 뭐다? 데이터는 숫자 10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숫자 열이 들어가서 숫자 열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로 나온다. 결국은 그게 숫자 열이라고 그랬죠. 그 데이터가. 자, 데이터라고 입력 데이터가 숫자 열이고 출력 데이터도 숫자 열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요 AI를 통과했더니 요 숫자로 바뀌게 될까? 자, 이 부분도 엄청난 수학입니다. 사실은. 자, 5301이 들어가서 AI를 통과했더니 마이너스 363으로 나오더라. 근데 중간에 있는 게 AI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AI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뭐 당장 떠오르는 게 엄청난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들어있지 않을까, 들어있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숫자 열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데이터는 숫자 열이었습니다. 끝. 인공지능은 뭘까요? 인공지능은 엄청난 수식이다. 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 인공지능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봅시다. 한번 열어볼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어봤는데 인공지능 안에도 그냥 숫자가 들어있네요. 수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식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 덩어리가 있네요. 근데 데이터하고는 좀 달리 숫자가 직사각형으로 들어있네요. 사각형의 형태로. 자, 근데 이 숫자들이 어떻게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5301 데이터와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아까 마이너스 363 출력으로 나갔죠. 으로 바뀌게 될까? 이놈이 그 바뀌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중간에 여기에 숨어서.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다 수학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열이라고 합니다. 요거 첫 번째 열에 있는 네 개의 숫자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저 숫자들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곱합니다. 각각 곱해지죠. 그럼 뭐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나온 거를 다 더합니다. 그럼 하나의 숫자가 나오죠. 마이너스 5, 2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걸 이쪽으로 돌립니다. 여기 나왔던 게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3, 6,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6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원리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자, 요 두 번째 열에 집중해 주세요. 자, 요게 이제 갑니다. 자, 01-53 요게 또 각각 5301과 곱해집니다. 그러면 0, 3, 0, 3 이렇게 나오죠. 다 더하면 뭐죠? 6이 되죠. 이게 이쪽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봅시다. 마이너스 2, 3, 7, 4가 각각 5301과 곱해져서 마이너스 10, 9, 0, 4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 더하죠. 또 그리고 3을 만듭니다. 자, 이 3이 또 이쪽으로 갔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곱해지는 겁니다. 곱하기를 하는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봤죠, 금방. 요것과 요거 각각 곱해져서 더하고 요렇게 하나 하고 요것과 곱하고 일로 가고. 자, 우리 반짝반짝 하는 거 이게 데이터죠.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죠.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중간에 있는 건 뭐라고 그러죠? 수학적인 용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AI 역할을 하는 거. 자, 이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벡터 행렬 들어보시긴 들어보셨죠? 그래서 데이터는 벡터고 AI는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렬은 뭔지 모르는데 우리는 행렬을 배운 적도 없는데 행렬이 뭐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자, 잠시 배워봅시다. 행렬은 이게 행렬입니다. 행렬은 뭘까요? 행렬은 직사각형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속에 숫자가 들어있는 거를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직사각형 맞죠? 직사각형. 예, 정사각형도 행렬이고 그러면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도 포함되고 이러니까 요런 것도 행렬이죠. 한 줄짜리도 행렬, 숫자 하나가 들어가도 행렬이겠죠. 왜냐면 다 직사각형이 되니까. 자, 벡터는 뭐죠? 행렬 중에서도 이것도 행렬이죠. 사실은 이것도 행렬, 행렬 중에서도 한 줄짜리 결국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숫자열이죠. 숫자열. 데이터는 숫자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결국 벡터죠. 같은 말. 그리고 행렬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한 줄짜리를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금방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은 여기 행렬이 중간에 AI 행렬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행렬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행렬이 몇 개 있죠?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행렬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랑 곱하면 뭐가 나오겠죠. 자, 뭐가 나온 벡터가 나오겠죠. 중간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그 벡터랑 또 이거 곱해서 또 뭐 벡터가 나오겠죠. 그거랑 또 곱해져서 무슨 벡터, 그거랑 곱해져서 무슨 벡터, 그거랑 곱해져서 결국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이 중간에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Deep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딥러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딥이 무슨 뜻인가를 아시면 됩니다. 러닝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딥은 영어로 뭐죠? D-E-E-P 뜻이 뭐죠? 네, 깊다라는 뜻이죠. 깊다. 뭐가 깊다는 거지? 자, 아까 행렬이 하나 있었죠? 행렬이 하나 있을 때보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자, 입력 벡터에서 출력 벡터에까지 거리가 깊어졌죠. 그래서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행렬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행렬이 AI라고 그랬죠. 이 AI가 여러 개의 행렬로 이루어진 거를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왜 딥이라고 하는지. 네. 자, 근데 또 하나 더 나가봅시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안 나옵니다. 자, 딥러닝이라고 하면 인공신경망하고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인공신경망이라고 나왔는가?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공신경망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인공신경망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인공신경망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대표 선수인 인공신경망 하나만 배워도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배워봅시다. 사실은 인공신경망을 여러분은 배우셨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인공신경망이죠. 자, 벡터, 행렬, 벡터 이런 것들이 다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근데 인간의 신경망의 원리를 모방했다. 자, 이게 인간의 신경망이라는데 요 점들이 다 인간의 신경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망,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따왔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의학적인 거죠.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구글 검색을 하면 이 그림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뭔지를 조금 파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인공신경망, 즉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거랑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그거에 해당되는 수학조차도. 자, 이 그림을 좀 파보겠습니다. 자, 그림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와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만 우리가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동그라미 연결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연결이 뭔가. 자,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요 그림만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한 줄에 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에는 숫자가 반드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A라는 게 숫자죠. 뭐 A가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숫자죠. 지금 A로 적어놨지만. 그래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입력이 됩니다. X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Y가 출력으로 나온다. 근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 입력과 A가 곱해져서 출력 Y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X가 입력이고 A하고 곱해져서 출력 Y가 된다. 예,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 그림 봅시다. 이 그림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 이해를 하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자, 이 그림이랑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답니다. 위에 있는 식이 뭡니까? y는 ax 플러스 b.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는 다 배우셨겠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 가장 기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함수라고 하면 뭘까요? 함수라고 하면 함수가 가장 기본이고 한데 함수가 뭔가 이럴 때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배우긴 배웠는데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함수라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수는 입력이 들어가서 뭔가 조금 바꿔지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입력으로 x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a랑 곱해지고 b 더해가지고 출력으로 나온다. 함수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식이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은 이 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입력으로 뭐가 들어갔죠? x가 들어가고 x랑 a랑 곱해진다고 그랬죠. 화살표에 숫자가 하나씩 꼭 있습니다. 자, 그러면 ax는 y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밑에 요 플러스 b, y절편이죠. 요 부분을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b를 요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더하기의 관계랍니다. 자, 그 약속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걸 더해서 y가 된다. 자, 밑에 있는 게 b가 되려면 요 화살표에 b를 주고 여기다가 무조건 1을 주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b 하면 b가 되고 위에 것과 아래 게 더해져서 이제 출력 y가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1차 함수에 해당되고 이 그림이 인공지능 그것도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배운 게 인공지능이구나.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이나.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벌써 배웠습니다. 수학으로.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고 입력이 들어가서 조금 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입력이 몇 개죠? 하나죠, 하나.
x라는 요건 뭐 그냥 딱 정해진 거니까 x라는 입력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아까 생각해 보면 입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있고 출력으로 데이터 나올다 할 때 숫자 열이었죠. 입력도 숫자 열이었고 벡터, 출력도 벡터 숫자 열이었습니다. 숫자 열이라는 거는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입력으로도 숫자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들어갈 수 있죠. 여기는 근데 하나, 입력으로도 하나, 출력으로도 숫자 하나죠. 그러면 숫자를 여러 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게 입력부터 한번 늘려봅시다. 숫자를 두 개, 세 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그림 보세요. 입력이 두 개죠. 이게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가 x1번, x2번 이렇게 이 두 개 다른 입력이죠. 그러면 a하고 곱해져서 1번 x랑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 x와 b와 곱해서 이것과 이건 더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c가 되는 거죠. c, b는 벌써 여기 썼으니까 그래서 1 곱하기 c 해서 그 다 더하면 이제 그게 y가 된다. 입력이 3개 되면 쉽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입력 3개. 자, 우리가 입력을 2개 이상 하는 방법은 봤습니다. 근데 출력은 어떻게, 출력이 지금 하나죠, 출력 값이 지금 하나죠, 하나. 이것도 벡터 숫자열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출력이 2개라면 어떻게 할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입력 3개, 출력 2개. 여기 보면 망 같은 게 이제 신경망이 생겼죠. 망.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여기 신경이죠. 신경. 이 점들을 신경이라고 하고 이걸 망. 그래서 신경망. 또 왜 인공이란 말이 붙었을까? 진짜 신경망 아니지. 가짜 신경망이지. 우리가 그냥 인공으로 만들어낸 그냥 개념만 우리가 받아들인. 그래서 인공, 신경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숫자를 한번 놔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화살표에도 숫자들이 다 하나하나 다 박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아까 입력은 우리가 숫자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숫자 열이라고 했습니다. 입력 벡터, 출력 벡터.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그랬죠. 행렬. 자, 이 중간에 있는 게 행렬입니다. 자, 어떻게 됐냐? 여기 숫자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2, -1, 3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1까지 해서 2, -3, 1. 입력 벡터죠. 자, 중간에 있는 행렬은 요 화살표들이 행렬입니다. 자, 보세요.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4개 있죠. 자, 거기에 1, 2, 3, 4 이렇게 숫자가 할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5, 6, 7, 8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행렬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곱해질 수 있죠. 아까 1, 2, 3, 4 첫 번째 열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13이 나오고, 또 5, 6, 7, 8하고 2, -1, 3이라고 곱하면 33이 나옵니다. 요 숫자가 결국 여기 하나 13, 여기 33에 해당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 벡터 행렬 벡터랑 또 요 그림은 같은 거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를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1 보이는 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입력은 3개니까 여기 살짝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래 놓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간단한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앱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앱으로 한번 만드는 걸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입력 3개 들어가서 출력 2개 나오는 뭐를 만들어 봅시다.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뭐 텍스트가 들어가서 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들어가서 뭐 텍스트가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봤죠. 우리는 더 간단한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딴 거. 자, 요 3개에다가 뭘 넣냐면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요 세 개를 넣어 봅시다. 얼마나 자고 얼마나 어떤 사람한테 얼마나 자냐, 그다음에 얼마나 운동하냐, 그다음에 얼마나 먹느냐 라고 물으면 체중계 없이 혈압계 없이 당신의 체중은 얼마다, 당신의 혈압은 얼마다 라고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꽤나 잘 되면 우리가 대박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중간에 있는 여기에 좋은 행렬이 있어야 되겠죠. 행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렬, 이 중간에 있는 게 숫자라고 했습니다. 숫자. 이 좋은 숫자가 있어야지 뭐가 들어와서 요걸 말해 줄 수 있겠죠. 자, 중간에 있는 좋은 AI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나? 빅데이터 하는데 왜 그런가? 여기에서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자, 이런 걸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설문조사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설문조사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설문조사인가 먼저 봅시다. 한 사람한테 가서 잠 몇 시간 잤냐? 운동 얼만큼 하느냐? 밥을 얼만큼 먹느냐? 그리고 너 체중은 얼마야? 그리고 혈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런 설문조사를 몇 명한테 받을까? 3명한테 할까요? 10명? 100명? 제 생각 한 10,000명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꽤나 10,000명 정도. 자, 우리가 10,000명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쭉쭉쭉쭉쭉 계속 설문조사를 해서 돈 많이 들겠죠. 10,000명에게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좋은 행렬이 있어요. 행렬이 직사각형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게 AI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 AI가 그 행렬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거 구하는 것도 다 수학이겠죠. 그 수학 이야기를 수학 아니듯이 또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아까 화살표들이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AI고, 자, 여기에 뭐 좋은 행렬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일단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넣읍시다. 0.1 마이너스 0.3 아무거나, 여러분들 다른 숫자를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례 1번 첫 번째 사람한테 설문 받은 게 있죠. 자, 여기 총 5개 질문을 했습니다. 수면, 시간, 운동, 칼로리, 체중, 혈압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입력 부분만 쓸 겁니다. 이 뒷부분은 아직 안 쓸 거예요. 입력 부분만 여기 넣어 봅시다. 파란 거 입력. 자, 8시간, 1시간 1500 해가지고 이걸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행렬이랑 곱하기 하는 건 배웠죠. 아까 요렇게 곱하고 하나 나오고, 요렇게 곱하고 또 두 번째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했더니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어떤 숫자? 체중이 105, 혈압이 200. 이 사람 보세요. 근데 자는 게 8시간 자고 운동 1시간 하고 칼로리 1500인데 뭐 나름 정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체중이 많이 나고 혈압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간 행렬 값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넣었으니까 아무런 값이나 넣었으니까 쓰레기 행렬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곱해서 나오는 예측값도 쓰레기겠죠.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예, 욕만 듣죠. 자,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설문 받은 거 있죠. 자, 설문 받은 거를 여기 써봅시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이게 원래는 65. 이게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혈압도 110. 원래 이거죠, 이거. 또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안 좋은 행렬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정답하고 여기 앱에서 만들어내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많죠. 여기서는 40, 여기서는 뭐 90 이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 차이를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골고루
펴 발라서 줍니다. 바꾸는 거죠. 행렬 값들을.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면 많이 바꿔주고 조금 차이가 나면 조금 바꿔주고 플러스로 차이가 나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고 마이너스로 차이가 나면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수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로 하고 보여주고 왜 필요한지 하는 거, 그 세 가지 수학의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또 만 번째까지 계속하고 또 돌아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만 번째 또 계속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제대로 할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바꿔지는 순간이 있어요. 해도 이제는 안 바꿔지네. 그 순간에 도달하면 그냥 이제 그 상태의 행렬 값을 우리가 쓰면 돼요. 앱에 심어 놓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렌즈라고 있죠. 사진 찍으면 이게 무슨 강아지인지 다 맞춰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뭘 갖고 있을까? 아까 네이버 서버, 네이버 본사 자기 회사에 이 행렬이 하나 있지는 않겠죠. 행렬이 여러 개. 그 행렬이 여러 개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행렬을 자기 회사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든지 할머니가 찍든지 엄마가 찍든지 찍으면 그게 다 아까 하나 사진 찍으면 다 벡터 숫자열로 바뀝니다. 그게 어디로 간다? 네이버 본사로 갑니다. 본사로 가서 그 행렬들과 다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긴 숫자열을 또 뱉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긴 숫자열이 또 숫자열이 벡터가 출력 벡터가 뭐 이거는 어떤 강아지다 어떤 강아지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행렬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행렬이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 중간에 중간 벡터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가 지금 몇 개죠?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행렬이 두 개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입력 벡터 들어가서 행렬하고 곱해지고 이 행렬과 곱해진 결과값이 요거고 또 이 벡터랑 이 행렬하고 곱해서 결국 이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 화살표에 해당되는 행렬이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우리 처음 봤던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 언제나 보는 이 구글에서 검색되는 이 그림. 자,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입력 벡터가 들어가죠. 4개짜리. 그리고 행렬과 곱해집니다. 이 행렬과. 그리고 중간 벡터. 그 중간 벡터는 다시 이 행렬과 곱해지고 또 그 중간 벡터를 또 만들어내고 또 계속 연쇄적으로. 자, 여기에 행렬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행렬이 있는 셈이죠. 자, 아까 딥러닝이라고 할 때 이게 인공신경망인데 딥러닝이라고 할 때 딥은 왜 딥이라고 그랬죠? 이 입력에서 입력 벡터에서 출력 벡터까지 위에서 보면 멀리 있죠. 그래서 딥이라고 한다. 행렬이 여러 개 있어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러닝은 뭘까? 러닝은 학습하다죠. learn 배우다, 학습하다. 무엇을 배울까요? 자, 무엇을 배우냐면 여기 행렬을 아까 행렬이 바뀐다고 그랬죠. 데이터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행렬을 우리가 좋은 행렬을 구하는 거죠. 행렬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 행렬을 학습하는 거죠. 행렬을 학습한다. 딥하게 입력에서 출력까지 딥하게 행렬을 만들어 놓고 그 행렬들을 learning한다. 행렬을 배운다. 그래서 이 learn의 목적어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from data. 데이터로부터 행렬을 학습한다. 그래서 딥러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응용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벌써 다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모든 응용을 인공신경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입력 벡터 그리고 AI 함수 화살표 다 같은 거죠. 행렬을 중간에 있으면 그것도 곱해가지고 출력 벡터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인공지능 이제 다 여러분들 수학도 다 배우고 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수학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시고 이제 수학을 더 이상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쳐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하죠. 물론 저 같으면 그렇게 문제 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면서 진정한 수학이 그것이다 라고 믿지 마시고 진정한 수학은 이런 거구나 라고 믿으시고 일단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좀 잠시 참고 별로 좋은 수학은 아닙니다. 수능 수학은 좋은 수학이 아닙니다. 나쁜 수학인데도 좀 참고 하시고 나중에 그게 한참 지나서 뭐 바뀌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거 끝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학을 미리 나는 수학을 싫어해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글 요약하면 인공지능의 대표 선수는 인공신경망이다. 그래서 어떤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어떤 입력을 출력으로 예측해 주는 거죠. 그런 함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입력과 출력은 벡터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AI는 함수는 행렬이다.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에 있으면 행렬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행렬 자체, 화살표에 보이는 그게 인공신경망이구나, AI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게 인공신경망, AI 이게 요즘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옛날에 벌써 다 나왔어요. 40년대 벌써 나왔다가 에이 안 되겠네 하다가 또 되겠네 하다가 또 안 되겠네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20년, 10년쯤 전에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는 잘 된다 해서 인터넷이 요즘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20년 전부터 인터넷이 완전 보급화되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AI라는 게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만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융합이 뭔가 아까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옛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대학이 학과가 4개밖에 없었어요.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의 대학, 서양의 대학이라는 게 학과가 의학과, 법학과, 신학과, 철학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 3개는 의학과, 법학과, 신학과는 그냥 요 의사, 그다음에 법률인, 그다음에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그냥 요 직업 교육이고 철학과가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가는 과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철학하고는 이름만 똑같이 그 철학과가 아닙니다. 이름은 철학과인데 뭘 가르쳤냐면 그 속에서 문학, 수학, 과학, 예술, 기술 다 가르쳤어요. 다 하다 보니까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나와서 다 하는 거죠. 종교도 하고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혼자서 일당백으로 다 하는 기술도 하고 수학도 하고 천문학도 하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게 그 사람들이 천재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천재죠. 그렇게 배운 거예요. 다 배워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옛날에 이 철학 다 배우는
이 철학이 다 쪼개져가지고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에서도 다 쪼개지고 나눠져가지고 이래 됐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습니까? 쪼개지는 것들이 뭐 대학도 다 쪼개졌지만 문과 이과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분수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들 싫어하죠. 그러면 분수 안 좋아하고 이해 잘 안 되고 이러면 나는 문과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중고등학교 때 가서 또 문제풀이만 하다가 대학 가면 학과들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그 학과들이 다 쪼개져서 서로서로 융합,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과 간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학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지금 옛날에 14세기 뭐 이런 대학으로 다시 가야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안 바뀝니다. 어떻게 좋은 대학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 여기 뭐 무슨 스카이라고 했지만 여기 제가 생각하기엔 유튜브에 그런 종합적인 융합적인 대학이 유튜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학벌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고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데 학벌이 이제는 안 통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옛날하고 달리 기술 중심의 사회를 말합니다. 기술. 3차 산업혁명까지는 기술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 잘 맞는 그런 학생들은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좋은 그런 사람들, 학벌 좋은 그런 사람들만 뽑았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4차는 기술 중심의 사회라서 기술만 좋으면 되지 좋은 학교라는 게 무의미해졌어요. 기술 없는데 그 좋은 학교라는 게 뭐 기술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학벌 없어도 5분만 이야기해보면 기술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금 현재 완전히 없어졌어요. 학벌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벌 쫓아가는 게 다 모든 지금 그 방향인데 그거 다 쫓아가다가 나중에 닭 쫓던 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형 인재는 한 사람이 다 일당백하는 융합형 인재가 지금 이제 4차, 5차, 6차의 주인이 될 겁니다. 되고 있고 그런 융합형 인재는 융합형 인재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또 후세대가 있죠. 그 사람도 융합형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융합형으로 되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후세대를 생각한다면 꼭 지금은 융합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융합형 인재가 되어서 그 후세대도 융합형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수학에 대해서 만약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수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내용적으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뭐다. 데이터는 벡터고 인공지능은 행렬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과 그리고 코딩 이런 것들 그리고 영어 이런 것들을 잘하는 융합형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